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찍어봤던 강의에서 이제 날짜가 들리고 너무 재밌다고 그런 반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채권자를 통해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 좀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채권자가 누구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자라고 하면 임차인이 살고 있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서울보증보험에 의해서 먼저 전세금을 받아간 다음에 그걸 구상금의 청구 형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수받은 권리를 통해 경매에 넘긴 사건,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럼 저는 이걸 보는 순간 괜찮아요. 왜요? 저는 임차인 만나는 게 너무 싫은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자면 임차인이 이미 돈 받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 누가 들어와서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다고 해도 선순위인 사람이 아니라 집주인이 어쩔 수 없이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살게 해준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들리시나요? 그럼 이제 내려가 볼게요. 그럼 이제 어떤 권리가 있느냐?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보면 소유권 근저당 첫 번째 잡힌 것보다 2월이니까 18년 6월. 얘가 빠르네요. 그럼 전입신고가 앞서 있으니까 얘는 주택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미배당금은 당연히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매각물건 명세서에 주택임차권의 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 등기일은 이 날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반환채권을 승계하며 경매 신청함. 옆에 포기했다는 얘기는 안 나왔죠. 포기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포기는 안 할 거야. 포기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은 1억 7천에 팔려도 1억에 팔려도 2억 원의 보증금은 보호가 되는 거니까 최소한 2억 이상에는 이 집이 팔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얼마에 팔렸었죠 아까? 1억 9,600에 팔렸네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1억 9,600이니까 400만 원 정도는 이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례를 보면 1.96억에 낙찰됐고 1.92억이 배당이 되니까 730은 미배당금으로서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배당 신고는 안 했는데 왜 배당이 되었을까? 라고 물어보면 배당은 왜 받았죠? 배당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밑으로 쭉 내려갔더니 주택 임차권자였던 최준영의 권리를 누가 인수받았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람의 권리를 그대로 인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경매 신청한 사람이 주택보증공사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로서의 역할이 돼서 경매 신청을 한 사람은 배당에 자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액은 자동으로 경매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기금대출을 해준 디딤돌 특례보금 신생아 이런 건 아시죠? 기금대출 해준 것과는 다르게 주로 다루는 의미가 전세대출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전세대출을 보증보험과 결합해가지고 돌려주는 구조, 그리고 세입자를 먼저 돈 줘 내보내고 경매에 넘기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만나시면 전세입자가 없네? 라고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얘들이 경매 신청 채권자가 될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배당에 참여하게 된다. 이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산관리공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산관리공사는 여러분이 캠코나 온비드로 공매라고 주로 좀 알고 있을 텐데요. 얘들이 공매를 담당하는, 온비드를 하는 역할 말고도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기업 자산을 매각한다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경매를 넘길 수 없는 그런 지식이 있는 법무팀이 없는 회사들 있죠. 이를테면 생명보험회사라든지 뭐 증권회사 대출도 있잖아요. 이런 회사에서 의뢰를 합니다. 아웃소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채권들을 주택금융공사가 하는 방식으로 채무 인수를 해와가지고 경매에 넘겨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매를 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경매에 넘겨주는 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나와 있으면 대출은 생명보험 같은 데서 받았는데 생명보험이 경매에 직접 넘길 수가 없으니까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채권을 넘겨주고 그 근저당을 가지고 얘들이 경매에 넘기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수월하죠. 이렇게 시스템을 알고 가면 경매가 되게 재밌어집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확정일자는 없어. 즉 배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겠죠. 전입신고만 빨라. 그러면 대항력은 있다는 뜻이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당 신청은 당연히 못하지만 낙찰자가 배당에서 받지 못하는 금액 전체를 인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전입신고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임대차 보호법상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 전입신고만 했네요. 배당 신청도 하지 않았어요. 전입신고가 16년인데 밑에 봤더니 20년 4월 24일보다 빨라요. 그럼 대항력이 있네요. 그러면 1억 7천의 보증금을 보호를 받는데 만약에 이 집이 1억에 낙찰이 돼도 7천만 원은 낙찰 받은 사람이 인수를 해가지고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느낌 아시겠죠?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전입신고만 있고 대항력이 있고 전입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으면 배당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집 거래를 하는 것들 경매물건을 만나게 되면 전입신고도 있고 확정일자도 있는 게 너무 당연해요.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서 당일날은 동사무소 가가지고 확정일자 찍잖아요. 그리고 실거래 신고를 해야만 이게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실거래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그 실거래 신고 필증 일자가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확정일자를 대시할 수 있으니까 확정일자는 당연히 있게 되는 거예요. 엔간한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면. 그냥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가지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없이 둘이 그냥 그 서류만 갖고 거래하고 계좌이체만 했다. 그러면 전입신고만 할 수는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 하지만 두 개가 다 있다 치면 대항력도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신청이 가능하고 배당 신청으로 금액이 전부 다 해소되지 못하면 나머지 금액은 미배당 금액은 인수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전입신고가 없이 확정일자만 있다. 이렇게 되면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에는 앞에 점유사실, 내가 이 집을 살았네 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유증명이 없으면 배당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만 있을 때는 배당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쉽죠? 그래서 둘 다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찰 받은 사람이 미배당금도 돌려줘야 돼요. 쉽죠? 그럼 이제 가볼게요. 확정일자가 이 날짜고 전입신고가 이 날짜예요. 이게 보통 기본이에요. 확정일자는 계약한 날 동사무소 갔을 테니까 전입신고 잔금 치른 날보다 한 달 전인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당 신고도 했어요. 근데 큰일 날 뻔했던 게 뭐냐면 근저당 날짜를 보니까 2020년 12월이에요. 12월이면 전입신고한 지 한 달 뒤죠? 이 집주인이 상당히 좀 급했던 모양이에요. 전세금을 받고 추가로 또 대출을 받아버린 거거든요. 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 사람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좋은 비싼 아파트죠. 전액 배당으로 소매, 이건 좀 9억 9천 이상에 팔릴 것 같은 아파트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빌라를 선호하지 않고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전세금이 좀 잘못될 여력이 굉장히 아파트는 낮죠.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과 매매가가 거의 같으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빌라를 선호하지 않는구나, 전세로는. 이런 얘기를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은 실제 재개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